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이혼을 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별별 이혼 사유, 파혼 사유 많다지만 제가 겪은 일도 만만치 않아요. 이미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음에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동화나 그림책 사파를 작업하고 그 외에도 일러스트가 필요한 광고 페이지 등을 작업하죠. 일의 특성상 꾸준하게 일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시간적 여유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훌쩍 여행을 가는 일도 많았어요. 여자 혼자 다니는 여행이라서 부모님은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나름 오랫동안 그렇게 다니다 보니 저는 익숙하거든요. 그날도 한 소도시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관광지도 구경하고 혼자 식사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틀간의 여행이 끝나고 관광지에서 바로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시내버스가 오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지갑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저도 모르게 소매치기라도 당한 건지 아니면 두고 온 건지 가방 안에서 핸드폰도 지갑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가방 바깥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더군요. 그렇게 오는 시내버스도 놓쳤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있었고 다음번에 오는 시내버스를 타야 터미널로 제때 가서 서울로 가는 막차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외진 동네에서 핸드폰과 지갑 둘 다 안 보이니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배낭 안에는 이런저런 짐도 많다 보니 마구 헤집으며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정류장에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제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가방을 뒤지고 있으니 한 남자가 염려스러운 얼굴로 물어본 것이었죠. 저는 경계심 때문에 단박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낯선 곳의 낯선 남자였고 제 상황이 이렇다고 말할 순 없었죠. 하지만 좀 있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곧 시내버스가 올 예정이었고 그 버스마저 놓치면 저는 제 시간에 절대 터미널로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그 남자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죠.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실은 지갑하고 폰을 잃어버렸거든요. 혹시 버스비를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초면인데 다짜고짜 돈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얼마가 필요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시내버스 비용과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에서 5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느냐 했는데 그 남자는 흔쾌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에게 주는 겁니다. 5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건만 처음 보는 저에게 흔쾌히 빌려주다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 고마움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이 번호로 계좌번호 하나만 보내주시라 했습니다. 제가 폰을 다시 찾고 나서 꼭 살해하겠다고요. 그 남자는 알겠다며 제 번호를 저장하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곧 버스가 왔고 저는 그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그 버스에 올라탔죠. 그리고 터미널에서 그 남자가 준 돈으로 버스표도 끊어서 무사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요. 분명히 정류장에서 그렇게 뒤질 때는 안 보였는데 집에 와서 배낭을 탈탈 털어보니 배낭의 가장 안쪽에 폰과 지갑이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왜 아까는 그렇게 찾아도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바본가 싶기도 하고 배낭 안에 여벌의 옷도 있고 이런저런 물건이 복잡하게 많긴 했는데 그래도 멀쩡히 안에 있는 지갑과 폰을 못 찾은 것이었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폰을 찾았고 그 남자가 보내준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 남자는 폰 꼭 찾길 바래요 라고 보내놨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바로 안 줘도 괜찮다며 혹시 서울에 사시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했고 그 남자는 자기도 서울에 일이 있어서 종종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으면 차라리 만나서 직접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날 처음 본 사람이기에 그 제안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별로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저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 데다 인상도 좋아 보이고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며 엉겁결에 약속을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남자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하며 돈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커피 한 잔도 사겠다고 했죠. 저희는 인근의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했고 그날 사실 집에 가서 보니 배낭에 폰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제가 영 칠칠치 못하다 보니 한 번씩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요. 배낭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돈까지 빌리고.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 저희가 만나서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남자는 인상도 서글서글한데 특히 웃는 얼굴이 천진하고 소년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너도 좋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죠. 어쩌면 그 남자 인상이 나쁘지 않았기에 저도 그 자리까지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서로 하는 일도 얘기하고 대화를 꽤 나눴어요. 그 남자는 제가 여행을 갔던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지역 관련 특산물 사업을 하는데 서울 판매점에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 번씩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어 시간 얘기했는데 그 남자는 기차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며 그만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만큼 대화를 나눌 때 너무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제는 돌려받을 돈은 없지만 혹시 또 연락해도 되느냐 물었어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남자는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그때 돈 빌려준 거 잘한 것 같다며 다음에 또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엄청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한동안 연애도 안 했는데 오랜만에 연애세포가 깨어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그 남자와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드라마처럼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죠. 물론 그 끝은 결코 드라마 같지 않았지만요. 어쨌든 그 남자와 저는 멀리서 지내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남자가 이따금씩 서울로 올라오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는 지역이 멀다 보니 자주 못 만나게 되었고 그렇기에 더 애틋하고 그리운 감정이 쌓이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 너무 좋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차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졌죠. 그 남자와 제가 8개월 넘게 사귀었을 무렵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랑 장거리 연애를 하며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내려오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와 만나오면서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혼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로운 제가 그 남자가 사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남자는 그 지역에 사업체가 있어서 아예 서울로 올라오기 쉽지 않지만 저는 프리랜서라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1년도 안 만난 다소 이른 시기에 내린 결정인데다 사는 지역까지 옮겨야 했지만 그때는 마냥 그 남자가 좋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갔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했어요. 남친 쪽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남친은 어머님, 아버님 한 번씩 왕래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먼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로 어머님하고만 왕래가 많다고 했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서로 연락은 아예 안 하고 지내신다곤 하는데 그래도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는 두 분 다 참석해서 같이 앉으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남친이 성실하게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 성격도 싹싹하고 호감이라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신혼집은 어머님 댁에서는 20분 정도 거리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 저희가 어머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너네끼리만 잘 살면 된다. 자주 올 필요 없어. 내가 부르는 거 아니면 올 필요 없다. 알았지?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쿨하시구나 싶어 놀랐습니다. 그 지역이 좀 오래되고 외진 소도시였는데요. 보통 그런 동네일수록 생각도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신식이고 세련된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할 때 아니고서는 올 필요 없다고 안 부르시는 분이었고 또 집안 행사가 있어서 간다고 해도 몇 시간 있으면 피곤하니 그만 돌아가라고 잘 그러셨죠. 게다가 저희한테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소식 없느냐 등의 이세 문제도 일절 안 물어보셨습니다. 신혼초라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놔두시는 느낌이었죠. 같은 지역에 살지만 저에 대해서 전혀 터치도 없으셨고 따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저보고도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너네는 너네 알아서 살아라, 나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게 확고하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너무 좋았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 번씩 이상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제가 집에 온 줄도 모르고 방에서 뭔가를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웬 아이 사진이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등 뒤에 제 말에 남편의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정도로 놀라서 보더라고요. 언제 왔어? 인기 좀 못 들었는데. 아까 왔는데 못 들었어? 근데 뭘 그렇게 놀라? 놀라긴 집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참나, 뭐 죄졌어? 근데 그 애는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애틋하게 쳐다봐? 혹시 나 몰래 애라도 숨겨놨어?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승진이잖아. 승진이? 아, 승진이 어렸을 때야? 승진이는 남편의 조카입니다. 남편에게는 5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누나분은 일본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때 조카도 같이 왔는데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의 어린 시절이라는 겁니다. 조카에 대한 사랑이 엄청 애틋하네. 귀엽잖아. 이때만 해도 얼마나 귀여웠는데. 지금은 뭐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다 컸지 뭐. 어디 나도 좀 봐. 저는 사진을 같이 봤습니다. 사진 속 승진이는 4살 정도의 어린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자기하고도 많이 닮았고. 그치. 그런 말 많이 들어. 내가 삼촌이니까 닮는 게 당연하지. 그러게. 지금은 이때 모습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조카 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남편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조카의 어린 시절을 저렇게 애정 있게 볼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조카도 저렇게 예뻐할 정도면 본인 자식은 얼마나 예뻐 죽을까 싶었던 거죠. 남편도 딱히 저에게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고 저도 당장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기에 별 말을 안 했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아이가 갖고 싶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아이 좀 빨리 가질까? 물어봤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져도 되지 뭐. 자기도 신혼기간 충분히 즐기고 싶다며. 자기도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애까지 키우려면 더 힘들잖아. 천천히 가지자. 또 아이를 갖고 싶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몰래 조카 어릴 때 사진까지 볼 정도라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가 보다 했더니 또 그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후 저는 또 이상한 일을 한 번 더 겪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일이 많아서 며칠간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출판사랑 계약된 일러스트 삽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겨우 일이 다 끝나서 출판사로 완성된 이미지를 넘겼습니다.
며칠 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도 소홀히 했기에 그날은 밀린 집안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녁엔 남편에게 스테이크라도 해줄까 싶더라고요. 그 동네는 좀 시골 동네라서 딱히 레스토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15분 정도 되는 마트로 차 끌고 가서 고기를 직접 사와서 해야 합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마트로 갔어요. 그리고 스테이크용 고기를 사고 가니쉬로 곁들여 먹을 야채를 사려고 코너를 돌 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찰나였지만 분명 저희 남편이 마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남편 혼자가 아니라 웬 여자랑 아이도 같이 있는 게 보였죠. 이 시간은 한창 일한다고 바쁠 시간인데 남편이 마트에 있을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옆에 모르는 여자와 아이도 있었다 보니 깜짝 놀랐죠. 가족처럼 보였거든요. 멀리서 본 거긴 하지만 분명 얼굴이나 옷차림이 저희 남편 같았던 저는 카트를 놔두고 뭐에 홀린 것처럼 출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와보니 남편도 그 여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주차장을 둘러보는데 남편 차도 없더라고요. 내가 순간 착각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멍한 기분으로 다시 마트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지금 어디야? 어디긴 사무실이지. 사무실? 일하고 있어? 당연하지. 좀 이따가 공장 가봐야 돼서 나가야 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내가 좀 전에 마트에 왔는데 자기를 본 것 같아서. 나를? 잘못 봤나 보네. 내가 워낙 흔하게 생긴 얼굴이잖아. 그런가? 내가 착각했나 보네. 저녁에 스테이크 해놓을게. 일찍 올 수 있지? 그럼 일찍 갈게.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역시 내가 착각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사실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묘한 건지 그 찜찜한 기분만큼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따로 제사는 안 하는데 다만 어머님이 명절 때 소갈비찜도 하시고 육전도 하시고 이런저런 음식은 푸짐하게 차려서 가족끼리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특산물 특징상 명절 때 특히 바빠서 명절 때까지도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시댁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시댁을 갔어요. 원래는 어머님이 제가 오면 시장에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그날 당일 가보니 어머님이 편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편두통이 심하시다는 말을 들었고 한번 편두통이 시작되면 꼼짝없이 누워 계신다고도 했거든요. 어머님, 그럼 저 혼자 장 봐 올 테니 어머님은 좀 쉬고 계세요. 아휴, 짐도 많은데 너 혼자 어떻게 보내니? 괜찮아요. 차도 있고 카트도 있는데요 뭐. 여태까진 어머님 혼자서도 보셨잖아요. 어디서 뭐 사야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럼 네가 수고 좀 해줘라. 이놈의 편두통이 왜 하필 오늘 아침에 도지고 난린지. 푹 쉬셔야 돼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시장 어느 가게에서 고기를 사면 되는지, 야채는 어디에서 사면 되는지 받아 적었습니다. 어머님은 특히 정육점은 이따금씩 들리는 단골집이 있다고 하셨고 거기가 고기질이 좋으니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일러주셨죠. 저는 그렇게 시장으로 혼자 차를 끌고 갔고 메모지를 보며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대로 고기 좀 주시겠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적어주신 메모지를 보여드렸고 정육점 사장님은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사장님이 고기를 손질하는 동안 여자 사장님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에 처음 보는 얼굴이네. 혹시 타지 사람이에요? 사장님은 사람 좋게 웃으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서울 사람이 총구석까지 뭐하러 왔어요? 뭐 결혼이라도 했나? 네. 결혼하고 왔어요.
어머, 새색시네. 누구? 어느 집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그 말에 사장님 옆에 있던 남자 사장님이 말리더라고요. 주책을 떨어. 뭐 말한다 알아? 이 동네가 무슨 코딱지만한 동네도 아니고 당신이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알아? 알 수도 있지. 우리 집 단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단골이라고 꼭 여기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어머님이 누군데? 성함이 뭐야? 저희 어머님 성함이 이자, 선자, 옥자. 이선옥? 글쎄, 이름으로 모르겠네. 그것 봐, 모른다니까. 단골이라고 했는데 단골 아닌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웃으시며 고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기를 받아들었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잠깐만, 이선옥? 혹시 그 아들내미가 특산물 사업인가 하는 그 언니 말하는 건 아니죠? 사장님도 저희 어머님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웃으며 그랬죠. 맞아요. 저희 남편이요. 그런데 제 말에 그 사장님 표정이 엄청 이상해지는 겁니다. 표정이 너무 확 굳어지셔서 저는 어리둥절했죠. 그쪽이 그 언니 며느리라고? 네, 제가 며느리예요. 올 초에 결혼한.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 언니가 아들이 둘이나 있었나? 라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신우 형님 한 분 계시고 저희 남편 이렇게 형제는 2명이에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쪽이 진짜 며느리 맞아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며느리라는데 왜 자꾸 저러시나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물어보시나 여쭤봤더니 뭔가 낌새가 이상한지 옆에 남자 사장님이 눈치를 보더니 여자 사장님에게 그만하라고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아, 뭘 그렇게 물어봐. 며느리라고 하면 며느리인 거지. 그만하고 일이나 해. 저 여기 고기 있습니다. 계산해드려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일단 카드를 드렸어요. 그 여자 사장님은 여전히 갸웃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고기를 사들고 돌아가려는데 뭔가 너무 석연치 않아서 그냥은 못 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그 가게를 갔어요. 저기요 사장님. 예? 뭐 계산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왜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에? 아니에요. 내가 뭘 착각했나 보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뭘 착각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깜빡깜빡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괜한 주책을 떤 것 같아. 저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때문에 착각하신 건지 그거라도 말해주세요. 제가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자 그 사장님도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내가 남의 집 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한 소리 하긴 좀 그런데.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저도 들어야 하니까요. 실은 아까 어머님이 이선옥 씨라고 했잖아. 그 언니가 누군지 내가 알 것도 같아. 우리 단골 손님이면 내가 대충들 알거든. 뭐 친한 사이까진 아니어도. 네, 그런데요. 아니 근데 내 기억으론 그 언니가 저번에 2번 웬 아가씨랑 아기랑 같이 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딸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딸은 외국에 가 있다고 그랬거든. 젊은 여자랑 같이 왔다고요? 내 기억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며느리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웃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며느리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대뜸 새댁이 그 집 며느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내가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아닌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도 안 되고 얼떨떨해졌죠. 혹시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건가? 저희 어머님이랑 어떤 여자랑 같이 장을 봤다는 거죠. 애기도 같이. 내 기억엔 그랬던 것 같아요. 애도 한 4-5살? 잘 걸어다니고 유치원 정도 다닐 만한? 아니면 어디 사촌인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라탔는데 시동도 못 켜고 멍하게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때의 일들이 스치는 겁니다. 마트에서 남편과 닮은 남자를 봤던 일도 또 남편이 어린아이 사진을 봤던 일도요. 설마 하는 순간 진짜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가니 어머님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이걸 물어볼까 말까 속에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혹시 어머님이나 남편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며칠 뒤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자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어머님 댁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어머님이 집에서 나오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일단 주차하는 척 차를 숨겨두었죠. 어머님은 대문을 닫고 손에는 종이 가방을 든 채로 어디론가 걸어가시더군요. 저는 몰래 어머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서 10분 안팎의 거리를 걸어가시더니 한 상가 빌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긴 어디지 생각하며 저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1층에 다다르니 어머님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몰래 따라 올라갔죠. 여기는 어딜까? 혹시 어머님 친구분 댁인가? 생각하며 살짝 계단에서 올려다보는데 어머님이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나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4-5살 된 남자아이가 튀어나왔고 어머님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그 아이를 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있었어? 할미 왔다.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그 뒤로 한 여자가 문을 열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래 왔다. 명절이라서 은빈이랑 같이 먹으라고 음식도 좀 싸왔다. 아, 네. 저 좀 이따 나가야 되거든요. 어머님이 한 3시까지 봐주실 수 있죠? 알았다. 나한테 맡기고 나갔다 와.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은 그 아이 보고 할미라고 했고 그 여자는 어머님더러 어머님이라고 했어요. 어머님한테 아들이라곤 저희 남편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 여자와 아이는 누구인가 싶었죠. 혹시 어머님이 남편 말고 아들이 또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걸 저한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신데요? 방금 저희 어머님 이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 그분 며느리거든요. 제 말에 갑자기 답이 없고 침묵이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인터폰이 끊겼나 싶어서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확 열리더니 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신 겁니다. 네가 여기 어떻게... 어머님,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나 따라왔니? 네, 여기 누구 집이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너머로 한숨 쉬며 서 있는 여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뚱하게 서 있는 남자아이도 보았고요. 누구예요? 저 여자랑 저애?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저 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저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 여자가 놀라서 막는 겁니다. 어딜 들어와요? 누구세요, 그쪽은? 왜 저희 어머님더러 어머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 일단 애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죠. 아니요. 저는 지금 들어야겠는데요. 어머님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애는 누구예요? 설마 현준 씨예요? 그게 정말 현준 씨애 맞아요? 저기요. 애도 있는데 왜 소란 피우시는 거예요? 저는 황당히 죽겠는데 그 여자는 도리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쩔쩔매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세영아, 나랑 얘기하자. 나가서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일단 어머님과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 앞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해주셨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하고 과거에 한 달 정도 사귄 여자라고 합니다. 제대로 사귄 것도 아닌 가볍게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후 2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남편을 찾아왔대요. 어린 애를 안고요. 그 아이가 남편 애라고 했답니다.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던 거죠. 남편 그 사실을 어머님께 말했고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남편 친자 맞답니다. 그 여자는 애도 있으니 책임지라고 했다는데 남편은 그 여자가 너무 싫어서 양육비는 줄 테니 혼자서 키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손주다 보니 너무 눈에 밟히셨대요. 그래서 빌라도 하나 얻어주고 오며 가며 애를 돌봤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여자가 싫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눈에 밟혔는지 한 번씩 찾아도 가고 아들이 가자고 하면 어디 놀러도 가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도 같이요. 어머님은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생각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손주도 자주 집에 데리고 와서 돌보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선 저 몰래 어머님만 이 집에 와서 손주 보고 왕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듣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죠. 어머니, 이거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애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속이고 저랑 결혼을 하게 하세요? 미안하다. 근데 현준이는 잘못 없어. 현준이는 네가 좋다고 너한테 다 말하겠다 했는데 내가 말렸다. 어차피 은빈이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현준이랑은 상관없다 생각해서. 어머님, 이건 아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언제까지 모른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혀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네 숨겨진 아들을 봤으니 당장 이리로 오라고 했죠. 그렇게 있다 보니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비는데 그 뻔뻔한 면상도 보기 싫은 겁니다. 뭐? 사진 속 애기가 승진이라고? 승진이가 아니고 네 애였잖아. 은빈인가 뭔가 하는. 어떻게 아들까지 있는데 그런 걸 감쪽같이 속이고 나랑 결혼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은빈이가 내 아들인 건 맞는데 나 저 여자랑은 아무 사이 아니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애 낳아서 기르다가 불쑥 데리고 온 거라고. 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뭐가 억울해? 남편한테 숨겨진 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 나보다 억울해? 나한텐 말했어야지. 자기랑 헤어지기 싫어서 말하면 헤어지자 할 거잖아. 설령 헤어진다 해도 말했어야지.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있는 걸 숨겨?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자기야, 손도 대지 마.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거짓말하면서 뒤에서는 애 사진 보고 저 여자랑 마트 가고 그랬지? 그때 마트, 그것도 당신 맞지? 은빈이가 마트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럼 저 집 가서 아빠 노릇하고 지내지.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나 저 여자 싫어. 진짜 끔찍해. 애만 아니면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어. 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잖아. 근데 그래도 내 자식이라니까 모른 채 할 순 없고 눈에 밟히고 나도 미치겠다니까? 남편은 자기가 더 억울하다 펄쩍 뛰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숨겨진 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하고 어머님이나 남편이 이때까지도 저를 까마득히 속였는데 그런 저보다 지가 더 억울할까요? 저는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너무 파렴치하게 느껴져서 얼굴 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미쳤어. 너도 미쳤고 어머님도 미쳤고 저 여자도 미쳤어. 당신네들끼리 지지고 볶지. 나는 왜 여기 끼어들게 만들어? 저는 분통을 터뜨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확 밀어버리고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어요. 그 후 저는 집에 가자마자 제 짐 간단하게 싸서 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 얘기 듣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셨어요.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정신이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가만 안 있을 거라 하셨죠.
남편은 저희 친정집까지 올라와 또 무릎 꿇고 빌면서 그 와중에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 어쩐다 하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좋고 나랑 결혼해서 살고 싶었으면 솔직하게 다 말했어야지. 무슨 키우던 개도 아니고 어떻게 자식 있는 걸 속일 수 있느냐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중요한 걸 속이고 덮어두려고 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식 천천히 가지자고 한 거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나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게 무서워서 속이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 이건 아니야. 우린 끝났어.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데 그것도 어머님하고 네가 한 통속으로 나한테 작정하고 숨겼는데 그거 알고도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 같아? 넌 네 자식 눈에 밟히나 본데 그럼 네 자식이나 키우고 살아. 세상에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외방 자식이 있고 그 애엄마라는 사람까지 멀쩡히 있다는데 그것도 어머님이랑 왕래하고 계속 지낸다는데 그걸 참아주겠니? 우린 이혼이야.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할 거야. 제 단호한 모습에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한참이나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고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한순간 제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난 거죠. 많이 사랑했기에 그 배신감도 너무 크더라고요. 남편 하나 믿고 타지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절대 숨겨서는 안 될 엄청난 비밀을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게 너무 큰 이혼 사유였기에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남편이 위자료를 좀 더 준다고 하면서 소송 끝까지 가지 말고 협의로 끝내자고 했어요. 저도 소송하느라 시간 계속 끌고 싶지도 않고 그 인간들하고 엮여있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협의하고 위자료 명목이 돈 받아내고 이혼해버렸습니다. 결코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고 너무나도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마음의 상처가 커서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이혼 사유를 알고 뒷말을 할까봐 누굴 만나기도 싫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도 조금씩 털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지금 이제는 참 어이없는 일을 겪었구나 그냥 씁쓸한 웃음으로 그 일을 회상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따로 전 남편과 연락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진을 몰래 훔쳐볼 정도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던 사람이니 그 아이 키우며 알아서 살겠죠.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저와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설령 제가 이별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어야죠. 전 남편의 행동은 너무나도 비겁한 회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별개로 그런 남자랑 남은 인생을 함께할 생각이 없었고 그때 그렇게 바로 끝을 낸 게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다 싶습니다. 우연 같은 만남이었고 저희는 운명일지도 모른다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짧은 결혼 생활은 거짓과 기만밖에 안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많이 털어냈으니 그때 일은 씁쓸한 하나의 기억으로 묻어두고 앞날만 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